7월 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 4일 만에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영화의 홍보 멘트와 엔딩 크레딧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놀란 감독은 이 영화에서 CGI 샷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VFX 업체 DNEG가 참여했습니다. 이 사실은 DNEG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놀란 감독은 전체가 CGI 이미지로 이루어진 샷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G가 사용되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 고지식한 감독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했는지 말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영화나 드라마 등의 모든 창작물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지 않는 사례는 아주 희귀합니다. 거의 모든 작품이 컴퓨터 그래픽을 거쳐서 세상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촬영을 디지털 카메라로 하고 디지털 저장 장치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편집을 하던 합성을 하던 색보정을 하던 어쨌든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CGI 샷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면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기계식 편집기에서 편집한 뒤에 색보정 없이 그대로 개봉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를 지적한 VFX 아티스트의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되어 업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VFX 작업에 참여했던 DNEG 아티스트들의 명단이 80%나 지워져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슈퍼바이저급의 이름만 명시됐는데 이것을 두고 엔딩 크레딧에 제한을 두는 제작사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이라는 쪽과 악의적이라는 쪽의 의견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엔딩 크레딧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매우 좋지 못한 태도로 보이네요.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경력을 증명할 방법은 존재하지만 크레딧에 이름 한 줄 올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걸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식 표현으로 갑질일 수 있는 거죠. 영화 러닝타임 때문이라면 블루레이나 OTT용 영상이라도 이름을 올려줄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여러모로 VFX 아티스트들 입장에선 같이 일하기 싫은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의 중동과 인도 버전에서 배우 플로렌스 퓨의 노출 장면이 문제가 되자 CGI로 얇은 옷을 입히는 방식으로 검열을 피해갔습니다. 놀란 감독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CGI를 엉뚱한 곳에서 사용하게 되었네요. 이런 일은 보수적인 특정 국가에서 개봉할 때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협할 거라면 애초에 노출 장면이 없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핵 폭발 장면에 대해 퀄리티 논란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자체는 매우 훌륭한데 가장 중요한 핵폭발 장면이 마치 휘발유가 폭발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폭발 전까지의 긴장감 있는 연출이 너무 좋았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지만 정작 폭발 장면은 실망스러웠다는 의견들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VFX 작업이 아닌 실사 폭발 장면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메이킹 영상이 업로드되면 어떤 방식으로 제작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물은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노력했을 테지만 다소 실망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사람들은 과거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만들어 터뜨린 핵폭탄의 형태와 당시 촬영됐던 폭발 기록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해봐도 실제 폭발과 많이 다르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아직 개봉 전이라 영화와 비교가 불가능한 게 아쉽네요. 한편 VFX 아티스트들은 요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워낙 좋아져서 차라리 VFX 작업을 의뢰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직접 영화를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 한국에서 가장 흥행한 픽사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엘리멘탈은 한국에서 약 3,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흥행 성적면에서 세계 2위의 기록입니다. 즉 한국은 엘리멘탈로 미국을 제외하면 특별히 많은 수익을 올린 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엘리멘탈의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영화 일부에 한국적인 정서를 담았다는 감독의 말에
한국인들이 동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엘리멘탈의 미국 흥행 성적과 세계 흥행 성적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엘리멘탈의 전체 수익은 약 3억 6천만 달러이고 손익분기점은 4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항상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개봉에 흥행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멘탈의 극장 수익은 여기까지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멘탈은 일본 개봉을 늦게 하기 때문에 8월에 개봉하는 일본에서 일반적인 흥행 성적만 거둔다면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즈니가 배급을 맡은 두 작품 인어공주와 엘리멘탈이 연달아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됐습니다. 블루레이나 디즈니 플러스 수익을 합친다면 흥행에는 성공한 작품이 될 겁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2배 이상의 흥행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인어공주의 경우 세계 흥행은 성공했지만 동아시아에서만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엘리멘탈은 동아시아에서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세계 흥행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각 인종이나 국가의 정서 차이가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헐리우드 파업 소식을 종합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작가 조합 파업에 이어 배우 조합도 파업을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작품의 제작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후 최저 제작 편수라고 합니다. 데드풀 3편의 경우 작가 조합의 파업 때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직접 대본을 작성하기로 하면서 제작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 조합도 파업에 합류하면서 데드풀도 제작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작품들의 제작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독립영화 등의 작품은 조합과의 계약으로 제작이 진행 중인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작품들의 제작이 중단되면서 VFX 업체들도 잠시 채용을 멈추거나 인력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인력들의 이동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파업이 최대 6개월까지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제작이 정상화된다면 컨텐츠들이 동시에 제작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인력난이 다시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유 자금이 많은 넷플릭스가 업계 1위 자리를 확실하게 결정짓기 위해 공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조합들과 합의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작가 조합과 노동조합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넷플릭스는 다른 OTT 업체들보다 더 빠르게 제작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뒤늦게 경쟁사들이 조합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부족한 업체는 경영난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초격차라는 표현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파업을 불편해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파업에 비해 지금의 파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1941년에 있었던 디즈니의 노동 파업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부당해고에 대해 분노한 디즈니 직원들이 파업을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디즈니 직원들은 모형 단두대를 만들어 들고 왔으며 회사의 관계자들 모양의 인형을 단두대 위에 올려놓고 처형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연기했습니다. 또한 디즈니의 간부들은 출근길마다 욕을 먹어야 했으며 화가 난 간부가 시위대에 달려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이야기겠죠. 관련 영상과 기사가 더보기란에 링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헤어스타일이 모두 비슷한 게 인상적이네요. 아직도 확장 중인 스튜디오들이 있는 반면 폐업하는 스튜디오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데오 FX는 파리에 스튜디오를 런칭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5번째 스튜디오입니다. 또한 밀크 VFX 역시 지난 1월 보르도 스튜디오를 런칭한 데 이어 바르셀로나 스튜디오를 런칭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르도 스튜디오가 부럽네요. 연말에 와인 파티를 하겠죠?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유럽과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으로 스튜디오를 분산해 운영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 군데 더 생겼으면 좋겠네요. 한편으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브론 디지털, 실사 제작사 브론 스튜디오, 장편영화 스튜디오 브론 크리에이티브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지주회사인 브론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때문에 3개의 스튜디오에서 정리해고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클라우스와 영화 고스트바스터즈 애프터라이프 등의 작품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급격하게 변했던 업계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결국 자금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확장하는 스튜디오와 폐업하는 스튜디오가 공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현재 VFX 업계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뉴스 같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더보기란에 해당 기사들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달은 어렵고 어두운 기사 내용들이 많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부디 파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즐거운 한 달 되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